제가 들려드릴 186번째 소설은요,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강신재는 1949년에 문단에 나와서 2001년 타계할 때까지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서정적인 문체, 지금 읽어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언어로 글을 썼습니다. 문학상도 많이 받았고요. 문학계에서 많은 일도 했어요. 강신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젊은 느티나무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녀의 작품이 워낙에 많지만 가장 잘 알려진 소설이 바로 이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만 갖고 강신재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젊은 느티나무는 1960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이고요.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에서 한때 강신재에게 냄새의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느티나무는 정통적 연애소설이기도 하고요. 여성을 위한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1960년, 그때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이고요. 엄격한 남녀의 도덕적 관계를 중시하던 때였어요. 자유로운 연애가 덜 자리 잡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느티나무는 발표되자마자 독자들을 열광시켰어요. 당시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소설을 읽어주었고요. 비누 냄새가 난다는 첫 문장은 한동안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또 소설 속에 나오는 장소를 설명하는 배경이나 콜라, 치즈, 크래커, 터키즈블루 원피스 이런 것들은 전쟁의 암울한 현실과 가난에 억눌려 있던 청춘들에게 신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소설이 너무 인기를 끌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소설을 발표해도 묻혀질 수 있는데요. 강신재도 약간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1960년 즈음 서울이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숙희. 숙희는 18살의 여고생이에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시골 외가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숙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별거하고 있다가 이후 다시 만나는 일도 없이 사별했다고 짐작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 윤이라는 성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신사가 할아버지의 과수원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중요한 의논을 하러 왔다는 걸 짐작했습니다. 그가 다녀간 후 가끔 밤에 엄마가 혼자 사과밭 사이를 거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 후 엄마는 그 남자 결혼을 했고 서울로 떠났어요. 숙희는 옆방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초에 그렇게 혼인을 정했더라면 고생을 안 시켰을 거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랬다면 우리 숙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니 공연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떨어져 살다가 재작년 겨울에 숙희도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좀 망설였지만 새아버지가 진심 어린 설득을 했고 또 엄마가 원하는 일이었으므로 숙희는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새아버지. 숙희는 아버지라는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어서 혼자만의 호칭으로 무슈 리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남성을 높여 부르는 말인 무슈를 넣어 무슈 리라고 정했어요. 숙희는 무슈 리가 좋았고 할아버지로부터 느끼던 것과는 몇 배나 강한 보호 감정을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슈리가 혈족은 아니었어요. 무슈리는 서울의 사립대학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집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벽돌집이었어요. 숙희는 그 집이 좋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안락하고 쾌적하며 엄마와 무슈리 사이에는 로맨틱한 색채가 감돌았습니다. 무슈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현규. 현규는 22살의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현규는 수키를 처음 만난 날부터 수키라고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지만 수키는 오빠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습니다. 그건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늘 고운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수키도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행복에 대해서 뭔가 죄스러움 같은 걸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수키는 서울에 오자마자 이 여고에 진학했고 서울 생활을 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수키는 좀 달라졌어요. 키도 더 커졌고 피부도 희어졌으며 멋을 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고 지난 4월에는 학교에서 해마다 뽑는 미스 이 여고에 당선되어 하루 종일 퀸 노릇도 했습니다. 엄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무슈리는 비싼 손목시계를 선물로 사주었어요. 현규는 왠지 수줍은 얼굴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키는 이제 삶의 기쁨이란 말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엄마도 무슈리도 행복한 얼굴이었고 현규는 엄마에게 예절 바르고 친절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괴로움이 생겨가고 있었어요. 그건 현규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수키는 그가 편하게 대해지지 않았어요. 그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와 온누이로 그를 오빠로 대할 수 없어지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늘은 아니고 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욕실로 들어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 비누 냄새가 났어요. 그가 수키에게 다가와 그 비누 냄새가 느껴지면 괴롭고 슬펐습니다. 비누 향기와 함께 가슴 속으로 저릿한 것이 퍼져나갔어요. 그녀를 바라보는 현규의 눈, 그의 눈 속에 자신이 무엇으로 비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마주침이지만 그의 눈의 의미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런 괴로움 뒤엔 곧바로 누이 동생이라는 불안정함 없는 위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걸 인식하곤 했습니다. 현규는 늘 수키에게 먹을 걸 챙겨달라고 했어요.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수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뽀얗게 얼음이 내뿜은 코카콜라와 크래커, 치즈 따위를 쟁반에 담을 때면 그녀의 가슴은 비밀스러운 즐거움으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을 때 그의 까무레한 피부와 정확하고 선명한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을 옆에서 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가 보이려 하지 않는 혼자만의 표정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둘은 가끔 테니스를 치러 갔습니다. 동네의 뒷산 아래쪽에 오래된 왕가 토지에 속한다는 공터에 둘이 가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석회를 들고 가 금을 그었고 네트를 치고 땅을 깎아내서 정식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땅 주인이 뭐라 하면 바로 거두맨댄다고 호기를 부리며 테니스를 치러 다녔는데 어느 날부턴가 땅 주인으로 보이는 호호 백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와서 구경을 했어요. 날이 갈수록 오누이, 동생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혐오와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그럴 때는 서울에 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중얼댔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만약 이 생에서 그를 만나는 일 없이 죽고 말았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를 만난 건 행복이었고 그와 같이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프고 초조했어요. 현규와 웃고 농담을 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지수는 무슈리와 가까운 오장관댁 아들입니다. 현규와는 친구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지수가 수키에게 관심을 보였고 연애 편지를 보내왔을 때 엄마는 딸이 남자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긴장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엄마와 의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키는 편지를 아무렇게나 던져놓았고 그걸 현규가 보게 되었던 날 그는 편지를 거기 둔 건 읽으라는 친절이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고
현규는 화를 못 이겨 수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현규의 마음도 똑같다는 걸. 무슈리가 미국에 1년 이상 가 있어야 해서 미리 나갔고 엄마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엄마는 가는 걸 망설였지만 현규는 찬성했고 수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규와 둘이 남아야 할 이 커다란 집, 엄마가 없는 집,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운명이 성큼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걸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갔다 온다고 우겨 서울을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서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심했지만 그건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었어요. 매일매일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여성들이 사는 절이 있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수키가 마음에 들어하는 장소가 나타났어요. 그곳엔 젊은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그루 사이로 들장미의 엷은 향기가 풍겨왔어요. 그날도 거기에 앉아있는데 놀랍게도 현규가 왔습니다. 그는 급히 다가왔어요. 입을 일자로 꽉 다물고 있어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현규 쪽으로 달려갈 것 같은 충동을 억제하려고 젊은 느티나무를 꽉 붙잡았어요. 현규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나무를 놓지 말고 거기서 들으라고 했어요. 어머니에게 집을 외국에 가 있는 동안 남 빌려주자 했다고. 자기는 가 있을 곳이 있고 너는 어머니 친구 댁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헤어져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우리는 만나기 위해 헤어지는 거라고. 우리에겐 길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가득 담고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어요. 이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를 더 사랑해도 되는 거라고. 수키는 젊은 느티나무를 끌어안고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된다는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의 결혼으로 졸지의 남매가 되어버린 남녀. 그들의 젊음은 마지막에 수키가 의지하고 현규도 놓지 말라고 했던 젊은 느티나무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젊은 여성들이 짊어져야 할 생의 무게를 운명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또 여성의 정체성을 관계의 종속 안에서 찾게 하지 않으려는 휴머니즘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풋풋한 사랑의 감정은 잠시 잊었던 로맨틱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건 실제 연애의 추억이 아니더라도 섬세하고 민감하게 감정이 움직였던 기억을 포함합니다. 가을의 낙엽, 겨울의 하얀 눈, 여름비와 초록 녹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그때는 미칠 것 같은 마음속 동요를 일으켰지만 점점 자연스럽고 익숙한 계절의 특징으로 여겨지고요. 감정의 소모가 싫고 사랑의 뻔한 밀당에 속지 않고 일상도 사회도 세상도 내가 건너다니는 알고리즘 외에 확대되지 않을 때 젊은 날에 계산하지 않은 열정은 꽤 그립습니다. 소설이 나오던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그 끔찍한 상흔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던 현실. 그때 젊은이들도 이런 감정에 빠져들고 싶었을 겁니다. 젊은 느티나무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으로든 상징화되어 주었으면 하는 일종의 일탈, 혹은 열린 창문 틈으로 보이는 로맨틱한 그 무엇, 바로 그런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